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아들 시혁이네 집을 찾아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67세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67세의 나이에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 아들 내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텃밭에는 어제 미리 물을 주고 장독대도 점검하고 닭장에 모이통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3개월 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대한 기대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 터미널은 썰렁했지만 저만큼 새벽부터 나와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다들 자식들 보러 가시는 길일 겁니다. 버스 안에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혁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울지 않겠다고 꾹 참던 모습, 중학교 때 축구부 들어간다고 조르던 날, 고등학교 시절 매일 새벽 독서실 가던 뒷모습까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다리도 좀 풀 겸 휴게소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과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좋아하거든요. 사과며 배며 정성스레 과일을 골랐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비싼 값에 가슴이 덜컥했지만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브랜드의 화장품을 샀습니다. 시골에서만 난다는 더덕도 한 묶음 사고 제가 직접 기른 오이도 챙겼습니다. 새벽에 딴 오이라 아직도 이슬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농가 밭이 줄어들고 높은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내내 시혁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날에도 못 봤으니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전화로는 자주 통화했지만 목소리만으로는 시혁이의 얼굴색이 좋은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니 멀리서 시혁이가 사진으로 보내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다들 이렇게 높다지만 시골에서만 살던 제겐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제라늄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의 나팔꽃이나 봉숭아와는 또 다른 맛이 있더군요. 27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시혁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가방도 가벼웠지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신다고 연락도 없이. 시혁이한테 말했는데 못 전했나 보네. 아, 죄송해요. 재택근무라 회의 중이었거든요. 며느리는 말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관에 덩그러니 서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을 달려왔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차가운 며느리의 반응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서울 방문이 나중에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방 속에 오이와 더덕, 사과와 화장품이 눈에 밟혔습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렀던 마음이 헛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골집 텃밭의 평화로움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제 발자국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시여가, 엄마 왔다.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기가 받았습니다. 네, 잠깐 들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이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시어기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큰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낯선 예능 프로가 나왔지만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져온 짐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일어났습니다. 휴게소에서 산 과일을 씻어 그릇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더덕은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배달음식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기가 어릴 적엔 제가 해준 반찬만 먹더니 화장품은 며느리 화장대에 놓아줄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안에서 들리는 회의 소리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4시로 잡아두었습니다. 며느리의 일하는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시어기도 얼른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에 바쁘던데 옆집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멀리서 경운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요. 시골이라고 했던 이 동네가 제겐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계속 경운기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보니 경운기가 아니라 공사 중인 소리였네요.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으로 가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아침에 먹은 김밥이 벌써 소화가 다 됐나 봅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자니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5시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갈아타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자니 시골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텃밭에 나가 토마토도 따고 상추도 뜯고 옆집 순자 씨랑 마당에서 수다도 떨고 서울에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나 봅니다. 이 큰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텐데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인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서 완성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바쁘게 사나 봅니다. 그래서 시어기도 명절에 안 내려오는 걸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이 되겠네요. 시어기는 언제쯤 들어올까? 며느리는 저녁은 먹을 생각이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보았습니다. 빨래 건조대에는 옷가지들이 며칠째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널어둔 이불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햇살 좋은 날 널어둔 이불의 따스함이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기대했던 아들과의 만남은 고작 몇 초였고 며느리와는 인사조차 제대로 못 나눴네요. 서운한 마음을 달래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이 도시에서 첫날부터 이렇게 외롭게 시작되는구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거실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재택근무 중인데 바쁘네요. 미안하다는 말이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지요. 시골이라고 해서 바쁘지 않은 게 아닌데, 손님이 오면 일단 밥부터 챙기는 게 우리 시골 도리인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퇴근이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시어기의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얼굴을 오늘은 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5시간을 달려왔는데 밥 한 술 못 먹었다는 생각은 안 드나 봅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묻는 말투였습니다. 아침에 텃밭 일하고 아, 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텃밭 얘기를 꺼내니 더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 생활이 저들에겐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먼지가 잔뜩 묻어났지요. 며느리는 청소할 생각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할 땐 시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구석구석 청소를 했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건조기를 열어보니 빨래가 며칠째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구겨진 옷가지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시어기 옷도 저렇게 구겨져 있겠구나. 아침에 넥타이 매던 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구겨진 옷을 입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까요? 시어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끓여줄까 싶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배달음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메뉴들. 시어기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한숨만 나왔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과 과자뿐이었습니다. 양념통에는 소금과 후추만 덜렁 있었지요. 시골집 장독대가 생각났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그 맛을 알았던 시어기가 이런 음식만 먹고 사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사는 젊은 부부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시골집 부엌이 그리웠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끓이던 냄새, 밭에서 따온 채소로 양념하던 반찬들, 장독대에서 숙성되던 깊은 맛. 이제 우리 아들은 그런 맛을 잊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김밥이 전부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해 슬그머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라도 열어볼까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셔야죠. 제가 뭐 해드릴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배달 음식은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신라면 봉지를 꺼내드는 며느리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나는 매운 거.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며느리는 라면을 뜯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다고 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물이 끓는 동안 며느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영 서툴러 보였습니다. 스프를 한 번에 다 넣고 면도 대충 넣고 시골에서 라면을 끓일 때는 파도 썰고 계란도 넣고 어머님, 여기 드세요. 빨간 국물이 소용돌이치는 라면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근데 나 매운 거. 매워서 못 드시겠다고요? 물 타서 드시면 되죠. 며느리의 무심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 첫 젓가락을 들었을 때부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젓가락을 겨우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머님, 물 타서 드시라니까요. 며느리는 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자기 저녁거리를 고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위장이 쓰렸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차가운 마음 때문에 더 쓰린 것 같았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위장약을 꺼냈습니다. 시골에서 챙겨온 약이었습니다. 매운 건 못 먹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했지만 시어기도 바쁘다고 했으니 라면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시어기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며느리가 신라면 끓여줬어. 아, 매운 거 못 드시는데. 시어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어.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시어기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시킨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이 쓰렸습니다. 매운 라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굶기다가 신라면으로 때우고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해도 물 타서 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게 요즘 며느리들의 모습인가요?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명절에 잠깐 보고 헤어질 때는 이런 일상을 몰랐지요. 아들의 둥지를 보러 왔다가 아들의 일상을 보러 왔다가 이런 서운함을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위장약을 한 알 더 삼켰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 며칠을 더 있어야 할지, 시골이 그리워졌습니다. 순자 씨랑 나누던 정다운 이야기가 그립고, 텃밭에 가지 상추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싶다던 꿈이, 서울에서 함께 살자던 시어기의 제안을 거절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운 라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속이 쓰려 위장약을 달고 살았지요. 매운 신라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더 쓰렸던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 시어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기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어머님 세대랑은 달라요. 시어기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야. 내가 서울 다녀왔는데 라면 이야기를 하자 순자 씨가 한숨을 쉽니다. 맞아. 우리 며느리도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더라고.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가요?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굶기다가 매운 라면이나 끓여주는 게 그게 정말 요즘 세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동네 마트에 가서도 신라면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간 봉지만 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매워서 못 드시겠다고요? 물 타서 드시면 되죠. 며느리의 그 무심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라면 광고만 나와도 얼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맛있게 라면 먹는 장면을 보면 더 서러워졌거든요. 밤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혁이를 잘못 키웠나? 너무 내 맘대로 키워서 이런 며느리를 만난 걸까? 더 엄하게 가르쳤어야 했나? 베개가 눈물로 젖어드는 줄도 모르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시혁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조건 챙겨드렸는데 그걸 보고 자란 시혁이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동네 슈퍼에서도 라면 코너는 피해갔습니다. 다른 라면을 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래. 그러려니 해야지.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안 비추는데 라면이라도 끓여줬잖아. 하지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글퍼졌지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마저 변해도 되는 걸까요?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노릇을 할 때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꼭 챙겨드렸는데 매운 것을 못 드신다고 하면 더 조심했는데 우리 시혁이는 왜 그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밤중에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도 울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일하다가도 눈물이 났지요. 시혁이에게 전화하고 싶다가도 참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예민하시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렇게 하루하루가 눈물로 지새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친정에 다녀오는 길에 들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신라면이 떠올랐습니다. 매워서 못 드시겠다고요? 물 타서 드시면 되죠. 그 말이 한 달 내내 제 귓가에 맴돌았는데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푸대접했으니 이제는 제가 며느리에게 교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평소 매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매운 고추는 일부러 사지 않았습니다. 청양고추도 지나쳤습니다. 대신 밍밍한 안성탕면을 잔뜩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김치도 새것 대신 신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맵지도 않고 시큼하기만 한 김치였지요. 나물도 일부러 간을 하지 않고 싱겁게 묻혀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날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복수를 계획한다는 게 그래도 이번엔 꼭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시어머니에게 신라면을 끓여주고 물 타서 먹으라고 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며느리가 한번 느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안성탕면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싱거운 반찬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웃집 순자 씨가 김치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손님이 와서 장독대에 매운 고추장도 일부러 안 꺼내 놓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청양고추도 사두지 않았고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신라면을 끓여주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면 물 타서 드시라던 그 무심한 말이 생각나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3년. 늘 참아왔습니다. 명절에 오면 며느리가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어도 참았고, 제가 가져간 반찬들을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둬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날의 신라면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도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매운맛을 못 먹을 때의 심정을, 밍밍한 음식만 먹어야 할 때의 답답함을, 물 타서 먹으면 되죠 라는 말이 얼마나 무심한 말인지 부엌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안성탕면은 준비되었고, 싱거운 나물도 준비되었고, 신김치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며느리가 옵니다. 작은 복수라고 하기엔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교훈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도 며느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방의 입맛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이면 드디어 그날의 신라면에 대한 작은 복수가 시작됩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저는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네, 차가 막혀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를 하루 종일 굶기던 며느리처럼 저도 배가 고프다는 며느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라면이나 끓여줄까?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라면 먹고 싶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성탕면을 꺼내 들었지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가 말하려는 걸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이거 맛있어. 어서 앉아 있어. 평소 매운 라면만 고집하던 며느리가 안성탕면을 보며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마도 평소 좋아하던 깍두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깍두기를 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신라면을 끓여주던 날,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했는데도 자, 먹어봐. 며느리 앞에 안성탕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밍밍한데요.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밍밍하면 고춧가루 타서 드세요.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낸 걸까요? 밍밍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시어머니에게 신라면을 끓여주고 물 타서 먹으라고 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밍밍한 나물을 한 숟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평소 얼얼한 매운맛을 즐기던 며느리에게 이 밍밍한 맛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반찬이라도 좀.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된 반찬은 모두 싱겁기만 했지요. 시큼한 신김치, 간도 하지 않은 나물, 매운맛을 좋아하는 며느리에겐 지옥 같은 한 끼겠지요. 어머님, 혹시 깍두기는? 아, 깍두기? 아직 안 담가놨어?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이제야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식탁에는 더욱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수저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마도 지난날의 기억과 오늘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겹쳐지고 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을 무시하고 매운 신라면을 끓여주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이 작은 복수가, 이 조용한 가르침이 며느리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 식사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눈이 빨갛게 달아올라 나왔습니다. 분명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죄송해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매운 걸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택근무한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하루 종일 굶으시게 하고 그러고도 신라면이나 끓여드리고 며느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물 타서 드시라고 한 말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야 그날의 일을 제대로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친정엄마가 계신데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다는 게 핑계였죠. 시어머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5시간이나 걸려서 오셨는데 하루 종일 방치해두고 매운 신라면이나 끓여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 타서 드시라니.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못할 짓을 어머님께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야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알면 됐다. 이제 알면 됐어.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복수하듯 밍밍한 음식을 준비한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단다. 며느리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가르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음식도 해드리고 바쁘다고 핑계대지도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눈물이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서로 껴안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미묘한 관계가 오늘 작은 계기로 달라지려나 봅니다. 매운 신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서운함이 밍밍한 안성탕면 한 그릇으로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마음이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서로를 아는 채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기네 집에 가면 이제는 며느리가 직접 현관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차도 내어주고 발도 씻을 물을 준비해 줍니다. 이제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나와서 살펴봅니다. 어머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는 제 입맛에 맞춰 정성스레 식사를 준비합니다. 매운 음식은 조심스레 피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늘 준비해 두지요. 어머님은 이 나물 좋아하시죠? 텃밭에서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있더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라면을 끓여드려도 될까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중간으로 하죠. 어머님 입맛에 맞게 끓여볼게요. 며느리는 진라면 매운맛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육수를 넉넉히 우려내고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머, 이거 괜찮네. 매운맛이 적당히 중화된 육수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매운맛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씩 매운 거 먹어볼게.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늘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텃밭 농사는 어떠세요? 아이고, 요즘은 상추가 잘 자라서. 시골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지루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질문도 하지요. 다음에 저도 텃밭 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시간 될 때 와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갈 때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나물 반찬은 기본이고 된장국도 제 입맛에 맞게 끓이지요. 저도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바쁜 회사 일로 재택 근무를 해야 할 때면 어머님, 잠시만 회의하고 올게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챙겨주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매운 라면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함께 라면을 끓이며 웃을 수 있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제 입맛에 맞게 육수를 넣어 매운맛을 조절하고 저는 조금씩 매운맛에 도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게 우리의 즐거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죠?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 된장찌개 비법 좀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만 시키던 며느리가 이제는 부엌 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 그래, 내가 맛있게 담근 된장이 있는데. 시골 장독대에서 숙성시킨 된장을 들고 갑니다. 어머, 이게 진짜 된장 냄새구나. 며느리가 된장 냄새를 맡으며 감탄합니다. 된장찌개는 말이다. 먼저 멸치 육수를 우려내야 해. 며느리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메모도 합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이거 꼭 적어둬야 해요. 이제는 김치찌개 비법도 알려달라고 하네요.
시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며느리는 시혁이의 어릴 적 이야기도 궁금해합니다. 어머님, 시혁이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세요. 요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새로운 요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퓨전 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맛이라고. 신기하지만 맛있더군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적당해서 어머님도 드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늘 제 입맛을 생각해 줍니다. 시혁이는 이런 우리를 보며 흐뭇해합니다. 어머님이랑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네. 가끔은 우리가 함께 찍은 요리 사진을 SNS에 올린답니다. 우리 어머님이랑 오늘의 요리 완성. 며느리가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립니다. 부럽다. 훈훈하다. 우리도 저렇게 지내고 싶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졌나 봅니다. 신라면으로 시작된 갈등이 안성탕면으로 이어진 작은 복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서로의 입맛도 생활 방식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친 며느리의 속사정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상처가 어떻게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라면 한 그릇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부엌에서 만납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가끔은 매운 라면도 함께 끓여 먹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이제는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작은 되갚음으로 풀어진 이야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매운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달콤한 화해의 맛으로 끝이 났답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71살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만난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며 작은 가게를 열었고 아들 경수와 딸 옥순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경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때의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는 어릴 적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난이 심해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났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아이의 성장 과정이려니 하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경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성실하게 공부하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업난이 심각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수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밤마다 경수를 위해 기도했고 마침내 경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는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의 35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늘 그랬듯이 경수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들고 갔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수가 친구를 초대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거실로 들어서자 경수와 한 여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경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인데 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리고 경수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라예요.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수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니 그것도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경수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화장은 너무 진했으며 옷차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미라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뭐 먹으러 가자. 마치 제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그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경수는 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은 여기 두고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고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에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는 준비해온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수의 행복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여자와 경수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 여자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부감.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수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아도 대화는 짧게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만나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2주일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경수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 알고 고민했는데 역시 그러시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야, 내 말 좀 들어봐.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야. 그걸 겨우 2주일 만에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경수야, 이건 아니잖아. 좀 더 지내보고 결혼을 해야지. 너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다 사랑한다며 데려왔는데 결국 헤어졌잖아. 어머니, 그때와는 달라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그럼 왜 그 여자랑 사는 건 비밀로 했던 거니? 나한테 알리기는 겁났던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반대하실까 봐 그랬던 거예요. 봐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 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위험한지.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미라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미라도 저를 사랑해요. 경수야,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너 그 여자 집안은 봤니? 부모님은 만나봤고? 아직 그렇진 않지만 보라고, 넌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라의 마음을 믿어요. 경수야, 너가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란다. 너는 그 여자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경수야, 너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단다. 어머니, 저는 이미 40이 넘었어요. 어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나이만 봐서는 어리진 않지. 하지만 너의 행동을 보면 아직 많이 어려. 어른이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 어머니, 저는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정말 그래? 그럼 왜 나한테는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왜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거야? 그건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봐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경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선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절대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어머니, 더 할 말 없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도대체 그 여자가 뭘 어떻게 한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 시간에 누군가 하고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경수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뒤에는 미라가 서 있었죠. 경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경수가 거친 말투로 따졌습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 이제 말해 보세요.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거실에 앉자마자 경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경수야, 어머니가 아까 전화로 다 설명했잖니. 너희 둘이 서로에 대해 잘 모르. 그게 다예요? 서로를 잘 모른다고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미라가 말을 끊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라 씨, 당신은 경수의 가족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경수의 어린 시절은? 그의 꿈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그런 짧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경수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수야, 너 왜 이러니? 난 너를 위해 그러는 건데.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자신을 위해 그랬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나를 위해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셨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하셨어요. 경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단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경수야, 난 단지 너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잘 되길 바라셨다고요? 그럼 왜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반대하셨어요? 왜 제가 유학 가고 싶어 했을 때 못 가게 하셨어요? 그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니? 그 정도로 소질이 있던 게 아니잖아. 보세요. 전부 어머니 마음대로예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다 결정하셨잖아요. 경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었나요? 경수야, 나는 단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라와 함께요. 경수가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미라도 따라 일어났죠. 잠깐, 경수야.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가 방해할 순 없어요. 미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우리 경수를 꼬드겨서 이렇게 만든 거지? 당신 때문에 우리 경수가 이렇게 변한 거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미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비켜, 경수야. 저 여자가 널 망치고 있어.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절 망치고 있는 건 어머니예요. 경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경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요, 미라. 경수가 미라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가지 마. 제발. 하지만 경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경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정말 제가 경수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오자. 어머니 전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신다면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경수야.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딸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의 결혼 소식을 알려야 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옥순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옥순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세요? 경수가 결혼한대. 네, 오빠가요? 갑자기요? 누구랑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수와 미라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옥순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엄마, 제가 오빠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시 후 옥순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미쳤어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떡하니, 어떡해. 옥순아, 너가 오빠를 설득해보면 어떨까? 그 순간 옥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싫어요. 그리고 엄마, 저는 그 결혼식 안 갈 거예요. 뭐라고? 왜? 오빠가 저한테 한 말 들으셨으면 엄마도 그러실 거예요. 오빠가 저보고 자기 인생에 상관하지 말래요.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옥순아, 너가 가서. 안 돼요, 엄마. 저는 안 가요. 오빠가 저렇게 변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하지만 옥순아, 그래도 오빠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엄마, 오빠는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그 여자만 가족이래요. 옥순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말도 안 돼. 네, 엄마. 오빠가 그랬어요. 이제 내 가족은 미라야. 너희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옥순아, 그래도 너가 한 번만 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오빠가 저렇게 변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진정해라. 엄마, 저는 정말 그 결혼식 안 갈 거예요. 엄마도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자리에 왜 가요? 하지만 옥순아,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해요. 오빠가 저렇게 변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항상 오빠만 편애하고 오빠 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옥순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경수만 편애했던 걸까요? 옥순아,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엄마. 항상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끊을게요. 제발 저한테 오빠 얘기 좀 그만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수도 옥순이도 제 자식들이 모두 저를 떠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경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제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달리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수의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결혼식에 왜 안 왔느냐고 물어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유난히 밝아 보였고 새들의 지저김도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짧고 건조한 문자였지만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오타를 냈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으로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옥순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경수의 결혼식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서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경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매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경수의 사진들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경수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 경수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옥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다 보니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기를 당했대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라니, 그것도 제 아들이? 그 미라라는 여자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대요.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래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옥순아.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힘없이 들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라가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 가지고 도망갔대요. 게다가 오빠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갔고요. 세상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분노와 두려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대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왜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을까? 이제 경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등등. 경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경수의 안위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만나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옥순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고 반대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니. 한편으로는 내가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책감과 후회, 분노가 뒤섞여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경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운 없고 축 처진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수야, 엄마야. 괜찮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눈물이 났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경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가서 볼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경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경수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도와주실 거면 그때 왜 말렸어요?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요? 갑자기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수야, 그때는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엄마 말 듣지 않은 제 잘못이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경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수야, 그래도 엄마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동정 받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경수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경수의 소식은 옥순이를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경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수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남루한 몰골이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경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수야. 겨우 입을 열어 경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경수의 목소리는 냉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를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경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수는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경수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경수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겨우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경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수는 제 집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듣지 않고 그 여자 말만 듣고. 경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수는 다시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낮에는 경수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수가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미라와의 관계,
사기를 당한 과정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경수가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수야, 그건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도 잘못이 있어. 엄마가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제 말에 경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에서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에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경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점차 경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경수야. 넌 내 아들인걸.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야. 그 말에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습니다. 옥순이도 자주 집에 오고 경수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수가 우울해하기도 하고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그를 지지해 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